어쩌다 팀장 1. 하루 종일 머리가 지끈거렸다. 나는 두통의 원인이 회사 건물 전체에 퍼져 있는 올드스파이스 향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디퓨저 향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낀다는 사실이었는데 그게 참으로 묘했다. 팀장, 실장급들은 시원달달한 향이라며 좋아하고 사원, 과장, 차장급들은 목욕탕 스킨 냄새라며 싫어하니 직원들은 월급에 따른 차이라며 자조했다. 그리고 나는 당연히 후자 쪽이었다. 오늘도 출입문 바로 옆 자동 분사기는 칙 하며 소리를 냈다. 저게 칙 하면 왠지 집중해야 할 것 같고 딴짓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그러지 않냐? 꼭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가 된 것 같단 말이야. 개는 반사 능력으로 밥을 얻어먹고 우리는 후각 능력으로 밥값을 얻어가는 꼴이라며 서 팀장은 클클거렸다. 나는 그녀의 농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봤다.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에 빛을 더하는 코스메틱 브랜드로서 우리 DM 산업은 심플하고 릴렉스한 가치 소비 트렌드에 맞는 제품 개발에 힘쓸 약속한 마감까지 10분. 사내보에 실릴 대표의 말을 곱씹은 지 1시간째였다. 진 차장, 그냥 그대로 가자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보그체니 보그 병신체니 욕해도 우리 업계에서는 다 그러려니 해. 그냥 가. 너무 촌스러워서요.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릴렉스는 편안한으로 바꿨는데 심플하다는 딱 이거다 싶은 게 없네요. 아우, 저 고집. 그래봤자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저번에는 뭐더라? 고무대다? 고치대다? 고양되다? 그 단어 고른다고 몇 시간을 끙끙대더니 오늘은 또 뭐? 심플? 시간 다 됐어, 얼른 넘겨! 안 돼요. 이렇게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은 누가 한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알잖아요. 이대로 못 내보내요, 전. 묵직은 또다시 두통님이 오셨다. 나는 마지막 한 알 남은 타이레놀을 입에 넣었다. 오전에 먹은 것보다 150mg 정도 용량이 많은 약이었다. 부디 아세트 아미노펜의 약 기운으로라도 결정장애가 해결되길 바라며 꿀꺽 삼켰다. 그때였다. 옆에 앉은 박대리가 비명소리를 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1초가 아쉬운 상황. 그녀의 키보드가 다다닥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적병이 침입했다고 알리는 북과 뿔피리처럼 울려대는 것이 심상치가 않았다. 차장님, 인사 났어요. 유유, 알고 계셨어요? 박대리의 메시지가 모니터 구석에 깜빡이며 떴다. 이게 뭔 소리야? 얘가 흰소리를 하고 있네 하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카톡, 저기서 카톡. 동시에 핸드폰의 알람까지 드르르르륵. 쉴 새 없이 울어대기 시작했다. 뭐야, 진짜 인사 났어? 야, 너 소분팀 가냐? 서연아, 인트라 봤어? 동기들의 메시지였다. 황급히 사내통신을 접속했다. 인사 공고. 성명 진서연. 기존 홍보팀. 변경 소비자 분석팀. 내 이름이었다. 여러 번 눈을 씻어봐도 할아버지가 일주일 걸려 지었다는 내 이름 석자가 맞다. 어떤 통보도 예고도 없었다. 배신감과 서운함, 억울함이 밀려왔다. 왜 이놈의 회사는 예고도 없이 매번 뒤통수야. 팀장님, 저 인사 났는데요? 알고 계셨어요? 이럴 때 가장 쉽게 손을 뻗을 수 있는 건 서 팀장이었다. 나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 앞에 앉은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마치 나보다 오래 근무했으니 회사와 더 가까운 한통속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서 팀장은 파티션 너머로 고개를 빼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한다. 이미 그녀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김 팀장님, 예.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말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사무실을 나가는 서 팀장. 그녀가 간 길을 따라 나도 귀를 길게 뺐다. 김 팀장이라 함은 총무실 인사팀장일 것이다. 제발 사실이 아니라고 해줘. 2. 잠깐 나와봐. 서 팀장의 카톡을 받자마자 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서연아. 어쩌냐? 지금 소분팀에서 사람이 급하게 필요한가 봐. 거기 경험자가 너밖에 없다는데? 경험요? 선배, 신입 때 6개월 한 거 그거요? 둘이 있을 때는 서로 이름을 부르고 님 대신 야나 선배를 쓰는 나와 서 팀장은 회사 내 찐친이다. 소분팀 이 팀장 있잖아. 이 팀장 사람은 좀 거지 같아도 일 하나는 잘하니까 그냥 닥치고 1년만 나 죽었네 하고 일이나 배우자. 그리고 다시 홍보팀으로 와. 내가 너 책임지고 끌어당길게.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인사팀 앞에서 드러눕지 뭐. 서 팀장은 미안한 듯 어깨를 두드렸다. 허세라도 서 팀장의 말은 괜히 위로가 됐다. 그래, 일 배우면서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뭐 죽으라고 하겠어. 하지만 나는 그날 오후 바로 알았다. 회사가 정말 날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진 차장님 못 들었어요? 나 육아휴직 써요. 와이프가 회사에 급하게 복귀해야 해서 1년간 자리 비우기로 했는데. 인사팀에서 말 없었어요? 그러면 전 누구한테 일을 배우죠? 인사해요. 저기 우리 표사원과 신사원. 발령이 났으니 짐도 옮기고 인사도 할 겸 소분팀을 찾았다. 소분팀은 핵심 부서만 있다는 건물 10층에 있었다. 기획팀과 전략팀, 소분팀. 이렇게 세 팀이 기획실 소속으로 나란히 있었다. 10층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무거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 모인 회사의 핵심 인재들이 가득한 부서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었다. 그중 소분팀은 가장 끝에 있었다. 그것도 팀장의 팀원 둘뿐인 초라한 모습으로. 그런데 여기에 팀장까지 휴직이라고? 이 팀장의 말에 표사원과 신사원이 부스스 일어났다. 표사원은 프랑스 영화 주인공처럼 노랗고 긴 파마머리를 한 여자. 신사원은 전자상가 앞 바람인형처럼 길고 까만 남자. 나는 그 둘에게 눈을 맞추며 까딱하고 고개를 숙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업무는 잘 모르거든요. 많이 가르쳐주세요. 긴 파마머리와 바람인형이 아무 말 없이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대신 말을 받아주는 이 팀장. 뭘 가르쳐줘. 표사원은 입사한 지 1년, 신사원은 3개월 됐어. 네? 그럼 전 팀장도 없이 신입사원 둘만 데리고 일하나요? 진 차장 입사한 지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그럼 뭐든 할 줄 알아야지. 이번 기회에 팀원들 잘 이끌어가며 리더십 한번 발휘해봐요. 리더십이요? 리더십? 그건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공상 좋아하고 분쟁과 다툼을 싫어하는 극강 내향형인 나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진 차장님 DM 산업의 리더가 되어 팀을 잘 이끌어보세요. 옆 팀에서 누군가가 폭소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리더는 진서연의 공식을 공개적으로 비웃는 듯 했다. 전략팀이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터진 웃음이었기에 삽시간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다. 나는 소리나는 쪽을 쳐다봤다. 얼굴은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선중 팀장. 나의 첫 사수. 나의 적. 나의 영원한 빌런. 나는 팀장도 차장도 과장도 대리도 없는 팀에 떨어졌다. 그것도 적진에. 나는 그렇게 팀장이 됐다. 나의 슬기로운 신입생활 1. 이곳 DM산업은 나의 1순위가 아니었다. 나의 1순위는 외국계 기업이자 국내 코스메틱계의 1위, 애틀랜틱 코리아였다.
하지만 그곳은 서류부터 불합격을 통보하며 나를 문 앞에서 냉정하게 내쳤다. 이후 삼성, 현대, CJ, LG 등 소위 부모님이 남에게 자식 자랑할 만한 곳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나는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고 생각했다. 2009년 당시 모든 기업은 이구동성으로 외쳤으니까. 긴축 경영, 채용 축소. 2007년 미국에서 건너온 위기라는 놈이 대한민국을 잠식해버린 그해. 당시 국내 한 경제학자가 20대의 95%가 평균 임금 88만 원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며 일명 88만 원 세대를 주창했다. 바로 내가 그 88만 원 세대였다. 그러니 취직한 것만으로도 불행의 열차에서 내린 셈이었다. DM산업의 합격 문자는 78번째 자기소개서를 막 고치고 있을 때 받았다. 그날 다짐했다. 더 이상 취준생은 싫다. 내 이 회사에 뼈를 묻으리라. 하지만 출근 한 달 만에 나는 다시 자기소개서 파일을 열어 문장을 고쳤다. DM산업 건물 전체에 퍼져 있는 할아버지의 은단 냄새 같은 디퓨저 향이 너무 싫었다. 이렇게 고루하고 올드한 회사라니. 나 정도면 우아하고 폼나는 애틀랜틱 코리아 정도는 가야 하는 거 아냐? 마음이 그러하니 무슨 일을 하든 열정이 따라붙을 리 없었다. 나는 시키는 일만 했다. 일이 많아지면 인상부터 구겼다. 체계적인 신입교육 없이 어깨 너머 보고 배우라는 선배들을 욕했고 눈치껏의 눈치가 뭔지 모르는데 눈치를 주니 반항심만 늘어났다. 부적응 중인 신입을 넓은 마음으로 품겠다는 선배들의 밥 먹자라는 제안을 거절했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달려가기 바빴다. 그때 나의 사수가 바로 나선중 팀장이었다. 나 팀장. 그 당시 나 차장은 첫인상부터가 머리카락을 빼쭉 서게 했다. 찢어진 눈매와 꾹 담은 인매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손에 든 효자손 때문이었다. 그는 은색 스테인리스로 된 작은 효자손을 부적처럼 갖고 다녔다. 그 효자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툭툭 치며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녔다. 툭툭 소리가 멀리서 들리면 후배들은 허리를 고추 세우고 긴장했다. 고작 6년 차였을 때지만 그의 태도나 거들먹거림은 마치 20년 차 부장 같았다. 하지만 선배들 중 그 누구도 그의 태도를 지적하거나 혼내지 않았다. 2. 그는 일명 골드라인 멤버였다. 골드라인은 우리나라 최고 학벌로 꼽히는 한국대 졸업생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회사 경영이나 국가 미래에 대해 고민한다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그들이 모여 하는 일이란 인사고과와 관련된 작당모이라는 것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브앤테이크는 눈물겨울 정도로 철저했다. 때문에 소위 골드라인 백이 없는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겪어야 했고 뒤통수를 맞기도 했다. 사람들은 골드라인을 적폐라며 손가락질하다가도 피해받기 싫어서 아름아름 줄을 섰다. 그 중에서도 나 팀장, 즉 효자손은 신입 시절부터 유명했다. 아버지가 무슨 장관 출신이라느니 대표와 친분이 있다느니 하는 소문이 돌았다. 선배도 후배도 모두 그의 눈치를 봤다. 그는 자신의 상사가 있는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자주 소리를 질렀다. 후배들 중에 하필이면 내가, 그것도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이 그의 밑으로 인사발령이 났을 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불쌍한 것, 쯧쯧. 그는 내게 화를 잘 냈다. 하도 버럭버럭해서 그에게만 보이는 화 돋우는 버튼이 나에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안 그래도 원치 않는 회사에 입사한 터였다. 불만족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커져갔다. 아침마다 울리는 알람이 지옥문의 오프닝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꿈꿨던 직장인의 아침은 이런 것이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에 저지방 요거트와 그래놀라, 그리고 뉴스를 챙겨보는 여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늘 급했고 늘 뛰었다. 회사에 들어서면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늘은 그가 어떤 것으로 트집을 잡을지, 또 어떤 것으로 훈계를 할지 매일매일 매분 매초가 긴장이었다. 그날도 사직서 내는 상상을 하다가 결국 10분이나 지나서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샤워를 하면서도 옷을 입으면서도 머리를 말리고 지하철을 타러 가면서도 회사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다. 머리가 무거우니 걸음이 느려졌다. 그러다 결국 타야 하는 시간에 지하철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지각이었다. 늦었다는 사실보다 늦어서 혼이 날 상황이 무섭고 싫어서 숨이 차게 뛰었다. 헉헉대며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나 팀장은 아주 길고 진한 헛기침을 했다.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퇴근 시간까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밥을 먹는 내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한 명 한 명 짚어가며 의견을 묻는 회의 시간에도 나를 보란듯이 건너뛰었다. 퇴근을 해서도 괴로움과 억울함에 온몸이 아파왔다. 밤새도록 이불킥을 하다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다음날 출근했다. 그런데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의 사수로 돌아와 있었다. 그만의 후배 조련 방식이었다. 그는 성공했다. 그날부터 나는 타이머가 달린 로봇처럼 출근 시간마다 시간을 초 단위로 세어가며 움직였다. 6시에 일어나 15분까지 샤워를 하고 32분까지 옷을 입고 42분에 집을 나서는 것, 횡단보도를 2개 건너고 지하철역에 걸어가는 것까지 모두 타이머를 재듯 움직였다. 뇌를 드러내고서도 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루틴하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만들었다. 출근 시간은 그렇게 익숙해져 갔지만 끝까지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었으니 그건 그의 마이크로 매니징이었다. 그는 모든 것에서 자신의 매뉴얼에 맞는 맞춤형 후배를 강요했다. 특히 문서에서의 기준은 너무나 높고 까다로워서 매번 그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스스로 완벽하지 않으면서 후배에게 강요했다면 반감이 들었겠지만 문제는 그가 보고서 작성만큼은 완벽했다는 것에 있었다.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그의 보고서는 가독성이 매우 뛰어났다. 제목부터 소제목, 본문으로 이어지는 글자체는 다양하면서도 통일감이 있었다. 나는 그의 보고서를 샘플 삼아 흉내내보려고 애를 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어쩌다 완벽에 가까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그는 지적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지적은 자간과 장평이었다. 30cm 자를 대고 쭉 빨간 펜을 긋고서는 글자의 라인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에게 정열과 위계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용납이 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이었다. 그의 보고서를 받아본 상사들은 소리내며 감탄했다. 어떤 임원은 그의 보고서를 인트라넷에 게시하면서 팀장, 수석들이 모두 보고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안 그래도 불뚝 솟은 그의 어깨가 더 올라갔다. 목소리는 더 커졌다. 3.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너 이거 내가 아까 고치라고 했잖아!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지? 너 업무에 집중 못하지? 너 회사가 우습지? 내가 우습지? 그가 또 소리를 질렀다. 지적사항을 꼼꼼히 체크한다고 했는데도 결국 오타 하나를 놓쳤다. 나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태도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필이면 그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애틀랜틱 코리아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이기도 했다. 그의 샤우팅이 탈락의 설움과 맞물리면서 그간 간신히 지탱해온 감정의 둑이 툭 하고 무너져 버렸다. 나는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예상치 못한 나의 반응에 그도 당황한 듯 보였다. 한참 후 서름을 토해낸 그 자리에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하지만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진사원, 일어나요.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어른이. 지금 나의 찐친, 서 팀장이었다. 그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나 어른이야. 혼자 술도 마시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하는 성인이지. 지인도 아니었고 말도 섞어본 적 없었지만 그녀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었다. 바로 어깨와 팔. 나는 그녀에게 의지하는 척하며 휴게실로 도망쳤다. 진사원, 아니 진서연. 너 회사에서 도망치고 싶은 거 다 아는데 가기 전까진 좀 열심히 하면 안 되니? 네? 다 티난다고. 너는 모를 것 같아도 선배들은 다 알아. 언제라도 여길 뜰 준비하고 있는 후배. 기회만 되면 사직서를 쓰겠다고 생각하는 후배. 의지도 열의도 없이 가늘고 길게 월급 루팡 마음먹은 후배. 다 안다고. 효자손이 저러는 거 알아서 그러는 거야. 더 갈구는 거라고. 그러니까 티 좀 안 나게 해라 좀.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기소개서는 집에서 썼고 채용 공고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에서 핸드폰으로 확인했다. 그래, 면접을 보기 위해 딱 한 번 휴가를 낸 적은 있다. 신입이라 연차가 없어 사수에게 눈 딱 감고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요. 어쩌죠?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티가 났다면 그게 티가 났을 것이다. 더 구슬프고 아프게 울었어야 했나? 오늘 밤에 뭐 하냐? 나랑 술이나 먹자.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술이 땡긴다. 그날 난 처음으로 회사 상사와 술을 마셨다. 대외적으로 나는 술을 마시면 유전적으로 몸에 큰일이 나는 사람이었다. 사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팀 내 회식에서도 그 어떤 술자리에서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녀는 어떻게 내가 술을 먹는 걸 알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너 내 동생 해라. 내가 언니 해줄게.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혹시 또 다른 회사 이력서 쓸 일 있으면 이력서도 봐줄게. 나는 그녀의 말에 의심부터 했다. 이 사람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나? 왜 저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그런다. 옛날에 내가 그랬거든. 여기가 2번째 직장이야. 사수가 너무 괴롭혀서 이직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인간들이 수두룩 하더라고. 그때 깨달았어. 회사는 어딜 가나 괴로운 곳이다. 어차피 괴로운 곳 내 마음이나 고쳐먹자. 욕먹을 때마다 하늘이 또 날 테스트하는구나 생각했지. 그럼 뭐 견딜만 하더라고. 옛날 생각이 나서 절 도와주신 거라고요? 아니,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맨날 효자손 욕바지 하는 널 보는 게 너무 괴롭다. 그것뿐이야. 효자손. 우리 둘은 나 차장을 효자손이라 부르며 킥킥댔다. 그날의 술자리 이후 나의 아침은 변했다.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더 이상 지각은 없었다. 직장 내 아군이 있는 것만으로도, 공공의 적이 생긴 것만으로도, 궁금한 게 있으면 부끄러움 없이 물어볼 수 있는 선배가 있는 것만으로도 지옥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너 팀장으로 간 거라며? 서 팀장의 카톡이 왔다. 나는 그녀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다. 선배, 나 어째요? 어쩌긴 어째. 해볼 수 있을 때까지 해봐. 내가 예전에 한 말 생각 안 나? 하늘이 널 테스트하는 거야. 한번 테스트 받아봐. 풀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풀어요? 문제가 수학 공식처럼 딱 보이는 줄 아니? 겪어봐야 아는 거지. 이번엔 선배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되네요. 너 위로받을 연차 아니거든? 이제 네가 후배들 위로 좀 하고 그래라. 저 선배 안 하고 후배만 할래요. 얼씨구. 얼른 후배 받아서 잡일 다 시키고 싶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러니까요, 선배. 후배한테 일 미루고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선배.
팀원한테 일 시키고 노는 팀장, 그런 거 하면 안 될까요? 신입을 만나다. 1. 소분팀 팀장으로서의 출근길이 열렸다. 동시에 지옥문도 열렸다. 신입 때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듯 지하철 손잡이에 매달려 축 처져 있는데 앞에 앉은 여학생이 일어났다. 나는 그게 착한 나에게 떡은커녕 똥을 내려 미안해하는 하늘의 위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살면서 법 한 번 어긴 적 없고 사람한테 상처 준 적 없고 사고 안 치고 늘 효도하고 공부만 열심히 한 나에게 지옥은 가혹하긴 하죠? 그러나 신이 줬다 착각한 위로는 위로가 아닌 독이었다. 몸이 편하면 잡생각이 많아지는 법이다. 의자에 앉으니 꾹 눌러왔던 생각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나보고 팀장을 하라고? 팀장이면 뭘 해야 하는 건데? 아니다, 하긴 뭐래. 선배 팀장들 보니까 과차장들한테 일 시키고는 주식창 보고 부동산 임장하러 다니던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관계라도 좋아서 허리 굽신 한번 술 한잔으로 인사고과는 잘 받지. 우물한 개구리에 아싸 중에서도 핵 아싸인 내가 그랬다가는 바로 잘리긴 할 텐데. 내 안에 답이 없음을 직감한 나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을 열었다. 팀장이 하는 일, 리더십, 초보 팀장. 관련 책만 수백 권이 쏟아져 나왔다. 이 세계로 입문한 것을 환영하며 온갖 콘텐츠들이 외쳤다. 팀장이 처음이니? 팀장의 리더십이란 게 있단다. 80년대생 팀장이 90년대생 대리와 잘 지내는 법은 아니? 라떼는 말이야 하는 선배하고도 잘 지내야 하고 MZ 후배랑도 잘 어울려야 해.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럴듯한 이론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긴급 처방이었다. 이번 역은 양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지하철 문이 열렸다. 지옥철 문을 나서 어두컴컴한 팀장의 문으로 들어섰다. 이제 나는 팀장이다. 사무실 도착 예정 시간은 8시 52분. 어제처럼 나는 핸드폰 시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나의 분초를 체크한다. 하지만 마음은 어제와 달라야 했다. 팀장이니까. 팀원에게 모범이 돼야 하니까. 안녕하세요. 일부러 목소리에 힘을 줬다. 나의 등장에 이 팀장이 매우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기다렸어요. 나 오전에 인수인계 마치고 바로 퇴근해야 하거든. 아, 예. 이 팀장은 기다렸다는 듯 한박 웃음을 지었다. 야속했다. 내가 다 출력해서 라벨링 해놨어요. 파란색은 완료된 거, 빨간색은 진행 중인 거, 노란색은 앞으로 해야 할 거. 나머지는 우리 부서 서버에 들어가 설명할게요. 이 팀장의 표정은 점차 밝아졌고 나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드라큘라를 떠올렸다. 나의 목에 이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 그는 회생하고 먹잇감이 된 나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거지. 그러다 픽 쓰러지는 거야. 어디로? 처리해야 하는 서류 위로. 이 팀장이 쌓은 A4 용지는 얼핏 봐도 2뼘 높이나 됐다. 짐도 못 풀었을 텐데 미안하네요. 아닙니다. 짐이야 천천히 풀면 되죠. 최 실장님께 인사는 드렸어요? 인사요?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이따 오후에 인사드리러 가보세요. 지금은 안 계실 거야. 실장님은 오전엔 항상 외부에 계시거든. 이 팀장이 건너편에 있는 실장 방을 보며 대답했다. 이 팀장의 시선을 따라 쳐다본 그곳은 깜깜하게 불이 꺼져 있었다. 자, 이제 얼추 전달한 것 같으니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 팀장이 캐리어를 끌며 나갈 채비를 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마냥 그의 뒤를 졸졸 따랐다. 마치 그렇게 하면 그가 다시 돌아와 주기라도 할 것처럼.
하지만 그는 냉정하게도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라서야 뒤를 돌아봤다. 혼자 끌어안지 말고 적당히 해요. 알죠? 회사는 그런 거 알아주지 않아요. 알죠. 근데 진짜 좀 막막하네요. 걱정이 되긴 하네. 팀원들이 다 신입이라. 네? 표사원인가 하는 친구는 그래도 1년 됐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표사원 1년 차지만 여기 소분팀에 온 지는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케이스야. 공채 아니고. 그걸 뭘 그리 속삭이는 거지? 그럼 신사원은요? 그 친구는 좀 어떤가요? 신사원은 이 팀장이 말을 이어가려는데 엘리베이터가 땡 하고 소리내며 문을 열었다. 그 안에 신사원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원이 당황한 듯 큰 목소리로 꾸벅 인사했다. 이 팀장은 그 바람에 해야 할 말을 잃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나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멍하게 그를 바라만 봤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려는 찰나 이 팀장은 입모양으로 나에게 말을 건넸다. 파이팅. 그렇게 이 팀장이 떠났다. 그리고 내 옆에는 신사원이 남았다. 그를 올려다봤다. 순간 본능적으로 목이 간지러웠다. 지금 헛기침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뇌가 명령하는 것 같았다. 헛기침으로 신사원에게 지각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듯이 말이다. 마치 효자손이 했던 것처럼. 2. 팀장의 책상은 팀원들의 자리 배치와는 다르게 창문을 등지고 앉게 되어 있었다. 팀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하는 버스로 치면 일진들이 앉는 맨 뒷자리 같은 곳이었다. 팀장의 모니터는 볼 수 있는 이가 없어 주식창이든 드라마든 아무 화면이나 띄워놓을 수 있었다. 가만히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다. 표사원과 신사원 모두 컴퓨터 모니터에 포털 사이트를 띄워놓고는 핸드폰을 하고 있다. 할 일이 없나 보네. 소분팀은 일이 없구나. 그건 좋다. 아니지. 야, 네가 팀장이야, 진서연. 네가 일을 주고 일을 만들어야 하는 거라고. 잠깐 회의 좀 할까요? 나는 표사원과 신사원을 번갈아 쳐다보며 눈을 맞췄다. 첫 만남이니까 최대한 친절해야 했다. 초대 효과가 가장 강렬하다고 미국의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그랬다. 텅 빈 회의실에 셋이 모였다. 어색했다. 어떤 모임에서 내가 리더인 적이 없었는데 싶었다. 첫 경험이니 아주 조금 떨렸다. 정식으로 인사할게요. 홍보팀에서 온 진서연입니다. 오며 가며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사실 회사에서 아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를 처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웃다가 이내 어색하게 입꼬리를 내렸다. 분위기 좀 띄워보겠다고 아무 말이나 계속하다가는 실수할 게 분명했다. 본능은 외쳤다. 시답잖은 소리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저는 원래 차장이에요. 사실 팀장을 달기에는 1, 2년 정도 더 남았는데 인사팀에서 무슨 생각인지 저를 팀장 직무대행을 시켰네요. 전 진짜 리더십 1도 없거든요. 아니, 그런 셀프털이 말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직급 따지지 말고 편하게 친구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전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싫으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어요. 진심이었다. 평소 내가 꿈꾸던 팀의 분위기, 팀장 스타일이었다. 표사원과 신사원 웃으며 수긍한다. 그래, 좋았어. 이 모습 이대로. 이 분위기대로 편하고 격이 없는 팀장. 그럴듯하잖아. 분위기 훈훈한 듯하니 이참에 궁금한 거나 물어봐야겠다. 뭐든지 확실한 게 좋으니까. 아, 맞다. 혹시 신사원 아침에 무슨 일 있었나요? 네? 아까 이 팀장님하고 엘베에서 만났잖아요. 좀 늦게 온 것 같아서.
혹시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나 해서요. 친하고 편하게 지내는 것과 팀의 위계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래, 잘못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도 내고 좀 해야지. 특히 남자 후배는 처음에 너는 내 아래 라고 서열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언제든 여자라고 무시하고 깔본다고 했다. 게다가 근태는 회사의 기본이다. 이 정도로 군기를 잡는 것은 팀장의 권리이자 의무다. 지각은 아닙니다. 출근길에 지하 택배 보관소에 들러 팀에 온 택배나 우편물을 챙겨옵니다. 오늘도 들렸다 왔어요. 번지수 잘못 짚었다. 그의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지적이 아니라 상황 파악부터가 먼저였다. 수정하자. 후배를 혼내는 것이 팀 기강 잡기가 될 수는 없다. 아, 미안해요. 내가 몰랐네요. 그럼 신사원과 표사원 현재 무슨 업무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말 좀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이 없는 둘. 표사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이 팀장님께서는 업무를 거의 혼자 하셨습니다. 신사원과 저 둘 다 신입이어서 그런지 일을 안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라. 그래도 일은 할 줄 아는 거지? 그럼 신사원 얘기처럼 택배 수거라든가 그런 역할이라도 말해줄래요? 누가 뭘 정리한다든지 뭘 체크한다든지. 그냥 그때그때 이 팀장님께서 시키는 일을 했어요. 거래처에 연락하라 하면 하고 전달해라 하면 하고 시장 조사하라고 하면 하고 뭐 그런 것들요. 그러면 두 사원은 현재 소분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현재 진행 중인 보고서만 3건 이상이다. 하지만 팀원인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나 또한 단순 업무 외에 소분팀 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알겠어요. 오늘 오전은 내가 업무 파악을 좀 해야 하니까 두 분은 그냥 노세요? 기다리세요는 아니잖아. 소분팀 관련 이슈 좀 파악해 볼래요? 관련 이슈요? 어떤... 모르니까 시킬 수도 없다. 나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 바라보는 표사원과 신사원을 마주하며 또 한 번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사실 제가 소분팀 업무를 거의 9년 만에 하는 거라서요. 지난 경험도 6개월이 채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내가 소분팀 팀장으로서 알아야 할 것, 알았으면 하는 것을 생각해서 공유해 줄래요? 가령 기획실 전체 회의가 언제 있다든가 팀장급 회의는 따로 있는지, 주간 회의, 원래 회의 같은 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실장님 관련된 것들이라도. 그래, 솔직해지자. 모른다고. 모르니까 좀 도와달라고. 질책이나 강압이 아니라 도와달라는 읍소에 표사원과 신사원의 얼굴도 풀어졌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이들 뿐이었다. 나는 이들을 의지해야 했다. 막막한 시작 1. 점심시간이 됐다. 나는 할 일이 있다며 표사원과 신사원에게 점심을 먹고 오라고 했다. 짐도 풀어야 했고 당장 눈앞에 쌓여있는 서류도 검토해야 했다. 탕비실에서 냉동 식빵을 토스트해서 가져왔다. 입에 빵을 물고 키보드를 치면서 생각했다. 신입 때도 이렇게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은데 누가 나보고 밥도 거르면서 일하라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안에 만회했을 텐데 내가 알아서 이러고 있네. 아침에 내린 아메리카노는 밍밍하게 식어 있었다. 나는 따뜻한 물을 섞어 마실 요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원 모두 점심을 먹으러 떠난 10층은 매우 고요했다. 파티션을 사이에 둔 전략팀과 기획팀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 최 실장 방은 아직도 불이 꺼져 있었다.
일부러 소리내 기침도 해보고 기지개도 펴봤다. 이제야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긴 것 같았다. 소비자 분석팀.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팀에 대해 떠올려 봤다. 우리 팀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파악해 최 실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주 업무다. 같은 기획실의 전략팀이나 기획팀에서는 우리의 보고서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신제품을 기획하고 전략을 짠다. 그렇다면 여기는 중요한 부서다. 하지만 이곳의 업무는 영업팀에서 마케팅팀에서 홍보팀에서 보유한 채널로도 충분히 파악 가능하다. 그런데 왜 따로 팀을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것일까?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창궐하자 전 세계는 난리가 났다. 경제계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쪽은 코스메틱, 즉 화장품 업계였다. 얼굴의 반 이상을 마스크로 가리는 마스크 뷰티는 화장품 기업의 재앙 중의 재앙이었다. 립스틱과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와 같은 색조 화장품의 매출은 반토막 났다. 대표는 긴급회의를 열며 부산을 떨었다. 그때 세럼과 에센스 등 기초 화장품 강화 전략을 짠 게 기획실이었다. 피부에 자극이 적은 원료를 선별해 아토피 피부나 민감성 피부 등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더마 화장품이 출시됐다. 예측은 통했다. 이후 DM산업은 연매출 2,258억 원, 영업이익 107억 원을 달성해 코로나의 재앙을 비껴갔다. 하지만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 축제는 매우 짧게 끝났다. 잘 팔리는 제품에 악플이 달렸다. 색조회사에서 얼마나 좋은 기초 화장품을 만들었겠냐라는 여론이 조성됐다. 거기에 대표 광고 모델이던 아이돌이 마약 혐의로 입건되는 일까지 터졌다. DM산업의 전 직원이 부정적인 여론을 바꾸기 위해 매달렸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박힌 인식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좋은 이미지보다 나쁜 이미지의 힘은 강력했다. 이 팀장이 인계한 업무는 그 연장선 상에 있었다. 소비자 인식 최하위, 평판이 좋지 않다 등의 여론을 취합하고 정리해 보고하는 것. 내가 당장 할 일은 이 팀장이 모아둔 시장조사 결과물을 요약 정리하는 것이다. 나는 1. 현황, 2. 세부 현황, 3. 개선 방향 등으로 소제목을 쓰고 기존의 자료를 분류해 나갔다. 2. 다녀왔습니다. 신사원과 표사원이 들어왔다. 그들의 옷깃에서 진한 김치찌개 냄새가 훅 뿜어져 왔다. 그 바람에 잊고 있었던 허기가 뭉클 올라왔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일을 줘야 할 시간이 왔다. 팀장이라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보고서에 들어갈 표가 필요했다. 엑셀의 시트별 내용을 정리하면 되는 일이다. 누구를 시켜볼까? 신사원? 서술식으로 나열된 현황을 표로 만드는 것은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 1년차의 표사원보다는 그보다 경험이 더 적은 신사원에게 맞다고 판단했다. 파티션 너머로 고개를 뺐다. 삐죽 솟은 신사원의 머리가 보였다. 그 옆으로 고개를 숙이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표사원의 키보드 소리도 들렸다. 나는 목소리를 고르며 팀장으로서의 첫 지시를 내렸다. 저 신사원님, 잠깐만 자리로 와보실래요? 내 목소리에 신사원과 표사원이 고개를 빼고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그런데 눈이 마주친 둘은 뭔 소리냐는 표정을 짓는다. 그래,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았구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신사원님, 제 자리로 좀 와보세요. 중요 음절에 힘을 주니 강압적인 명령어가 됐다. 그 소리에 놀란 신사원이 벌떡 일어나 내 자리로 튀어왔다. 무슨 일 때문에? 나는 그에게 오해하지 말라며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금 보고서 작성 중인데 거기에 들어갈 표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표에 들어갈 내용은 2022년 서버에 동양보고 폴더에 넣어놨고요.
내용 참고해서 표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가로는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고 세로는 포장재 재질 변경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됩니다. 아셨죠? 아, 네? 네. 네라고 했지만 아닌 것 같은데. 이해한 거죠? 네. 아니야, 표정은 아니야, 너. 안 적어도 돼요? 다 외웠어요? 아니요, 팀장님. 방금 주신 말씀 카톡으로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무슨 신박한 소리인가? 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MZ세대의 모습이구나. 당돌하고 개인적이며 자유롭고 개성이 강한 바로 그 세대. 그래서 90년생이 왔네 뭐네 하는 책이 청와대에서도 필독서가 됐다지. 그래, 나도 엄밀히 말하면 MZ세대. 85년생이니까 이해한다. 난 꼰대는 아니니까. 해달라면 해주면 되지. 힘든 일 아니니까. 기분은 찜찜하지만 뭐 대든 것도 아니잖아. 나는 그에게 지시사항을 정리해 카톡으로 보냈다. 3시간 후. 그에게서 띠리링 카톡이 왔다. 첨부 파일이란다. 아니, 이걸 대면 보고를 안 해? 그래 뭐 재택근무 시대에 꼭 대면 보고를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나는 그가 보내온 파일을 열어보고는 꾹 눌러왔던 화가 꿈틀대는 것이 느껴졌다. 표는 표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다. 표의 가로 세로에는 엉뚱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그것도 정리되지 않은 문장들이 4개의 네모칸 안에 흩어져 있었다. 표의 제목과 내용은 구분되지 않았고 표 안에 있는 글씨는 크기와 서체가 모두 제각각이었다. 그가 만들어준 표를 그대로 긁어다 보고서에 쓸 요량이었던 나의 계획은 산산이 부서졌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다. 내용은 이해를 못해서 잘못 넣었다고 치자. 그래도 표 정도는 표답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 장장 3시간 동안 이 수준의 것을 붙들고 뭘 한 건지 따져먹고 싶은 심정이었다. 잘못은 당장 고쳐주는 것이 맞다. 시간이 없으니 내용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지만 기본적인 표 작성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에게 보고서를 보내놓고 두근반 세근반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고 있을 그에게 빨리 피드백을 주고 싶었다. 3. 신사원, 제자리로 와볼래요? 좋은 선배가 되어 웃으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보자며 어르고 달랠 참이었다. 하지만 너무도 태연한 나 잘하지 않았냐라는 그의 표정을 본 순간 마음이 딱 굳어버렸다. 이 수준으로 해놓고 당당한 거야, 지금? 이게... 혹시 한글에서 표 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어서요. 표 안에 있는 글자들 크기도 다르고 글자체도 다 다르고 심지어 중간 정렬도 안 돼 있잖아요. 아, 저는 팀장님께서 보고서에 옮겨 쓰신다길래 내용만 분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 몰라서가 아니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했다는 거지? 잠깐만. 안 해도 되는 일이 어딨어? 그리고 상사한테 보고하는 건데 좀 예쁘게 정렬 못 해주나? 나보고 알아서 다듬고 고쳐 쓰라는 건가, 감히?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형식은 그렇다고 쳐요. 그럼 내용 분류를 했다는 건데 내가 말한 장점과 단점은 어디에 있어요? 세로 쪽도 내가 말한 기준이 아닌데? 아, 요것 봐라. 내가 말한 기준대로 다시 분류하고 표도 다시 만들어주세요. 제가 바로 붙여 쓸 수 있게요. 텍스트는 중간 정렬하고 우리는 보고서의 대부분 휴먼 명조를 쓰니까 글씨체도 통일하고요. 그리고 표 안에 자간도 정리하고 그니까 좀 예쁘게 만들 수는 없나요? 나는 돌아서는 그의 뒤통수에서 난감함을 느꼈다. 그는 내 말에 단 50%도 해내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그가 보내온 보고서는 변한 것이 없었다.
나는 밀려드는 답답함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가 만든 표를 보란듯 지워버렸다. 조금도 쓸모가 없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진 빼지 말고 그냥 내가 할 걸. 짜증이 났다. 나의 키보드 소리가 거칠고 강하게 사무실 안을 울렸다. 타다타다닥, 타다타다다다닥. 일부러 내가 화났다는 것을 드러내듯이 더욱더 거칠게 두드렸다.